은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길 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은혜야, 제발, 제발 기대를 줘.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사님, 이제 퇴거시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너무 늦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잖아요. 저는 절대 용서 못해요. 저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는 52세 오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슬프지만 기가 막히고도 통쾌한 드라마 같은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제가 22살 때였어요.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아버지는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셨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버셨어요. 저는 근처 중국집에서 설거지와 홀서빙을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버지 아침밥을 차려드리고 오전엔 학교 다니고 오후엔 식당에서 일하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들이 계속됐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아버지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낡은 경비원 유니폼만 입고 사셨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 낡은 옷을 입고 건물 입구에 서 계셨어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건물주는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고 입주민들은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우리는 가난했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어요. 28살에 김태평을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김태평은 저보다 3살 많았고 시중은행 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죠. 당시 저에겐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집안을 깔보셨어요.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걸 알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이 고생 좀 하겠네. 경비원 딸이면 집안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김태평은 결혼 전에 보여줬던 점잖은 모습이 전부 가면이었어요.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저를 때렸고 돈을 마카오 도박장에 날렸으며 밖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감싸며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잘 못 챙겨서 그래. 시집살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참고 살아.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제 월급은 고스란히 생활비로 나갔고 김태평은 승진해서 은행 지점장이 됐지만 제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김태평이 제 아버지를 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평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에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죠. 김태평은 VIP 고객들 앞에서 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늙은이 냄새나고 굼떠서 은행 이미지 망쳐요. 점심시간에 제가 정성껏 싸들인 아버지 도시락을 발로 차며 창고에 처박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모욕을 참으셨어요. 제가 이혼당할까봐, 제가 더 힘든 처지에 놓일까봐 고개를 숙이고, 지점장님, 제가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김태평을 떠날 용기도 경제력도 없었으니까요. 3개월 전 아버지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이인실에 모시려고 했지만 김태평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병원비 아까운데 무슨 이인실이야? 다인실로 옮겨.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거야. 결국 아버지는 6인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밤마다 다른 환자들 신음소리 들으시며 힘들어 하셨죠. 그리고 6월 중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마철이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신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미안하다. 못난 아빠 만나서 평생 고생만 시켰구나. 용서해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저를 힘들게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작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비용은 제일 저렴한 곳으로 골랐어요. 김태평이 돈 아깝다고 으름장을 나서였죠.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경비원으로 일하시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셨으니까요. 빈소에는 저 혼자였어요. 남편 김태평과 시어머니 박 여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장례식 전날 밤 저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남편 김태평이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어요. 은혜야, 우리 내일 크루즈 여행 간다. 예약한 지 1년 됐어. 1인당 800만 원씩 들었는데 취소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아. 장인어른도 돌아가셨는데 며칠 늦게 가면 어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장례식인데 어떻게 여행을 가? 제발 취소해줘. 제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하지만 김태평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되잖아. 우리까지 거기 가서 뭐해?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박 여사는 명품 여행 가방을 끌며 현관으로 나가면서 말했어요. 며느리 주제에 시댁 식구들 일정까지 간섭하려고? 내 아버지 장례식이지. 우리 아버지 장례식이야? 장례식장 냄새도 지독한데. 누가 거기 가고 싶겠어? 그렇게 말하고는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아버지 장례식 날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 혼자 앉아 있는데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조문객은 뜨문뜨문 왔습니다. 텅 빈 빈소에 향 냄새만 가득했죠.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액정 화면을 보니 남편 김태평에게서 걸려온 영상 통화였어요. 저는 혹시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겠다고 연락한 건가 싶어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제가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화면 속 김태평은 화려한 크루즈 선상 파티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낯선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지중해의 파라다이스라는 큰 글씨가 보였고 샴페인을 든 사람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었어요.
김태평은 샴페인 잔을 들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죠. 여보, 거기 장례식장이지? 김태평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서 대답도 못하고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교태를 부리며 김태평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오빠 누구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26살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 그냥 집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김태평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전신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제 남편은 내연녀와 함께 크루즈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혼자 빈소를 지키며 울고 있는 동안 그들은 지중해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죠. 그때 화면 속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제 얼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야, 오은혜. 왜 그렇게 울상이야? 분위기 깨지게. 재수 없으니까 장례 보험금 들어오는 대로 빨리 우리 통장에 입금해. 보험금 500만 원 있잖아.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김태평이 다시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말이야. 장례식장 비용 아까우니까 3일장 할 거 없고 내일 당장 화장하고 끝내. 빈소 하루 더 쓰면 50만 원 더 나간다며? 돈 아껴. 알았지?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고 화면이 꺼졌어요. 끊어진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저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 넘게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저들을 반드시 파멸시키겠다고요. 어떻게든 복수하겠다고요. 아버지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낡은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채로요. 마치 제 결심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눈빛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될지를요.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을 마친 뒤 저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24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김태평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은행 지점의 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은 800만 원 정도 됐죠. 저는 남편이 승진했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김태평은 오히려 더 교만해졌고 저를 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평이 지점장이 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은혜야, 사실은 말이다. 내가 내 남편 은행에 경비원으로 들어갔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요? 다른 데도 많은데 왜 하필 거기로 가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딸도 보고 싶고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고 싶어서.
아빠가 곁에서 지켜볼 거야. 그 말씀 속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때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제 걱정을 하신다는 것만 느꼈죠.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김태평도 장인어른이 자기 지점에 오신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직원들 앞에서 우리 장인어른이에요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거칠애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김태평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가 은행으로 아버지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웰빙 도시락이라는 고급 도시락 집에서 2만 원짜리로 정성껏 싸갔죠. 아버지는 항상 점심을 거르시곤 했거든요. 은행 로비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입구 옆 경비 데스크에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회색 경비복을 입으신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도시락 가져왔어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죠. 그때 김태평이 VIP 고객 3명과 함께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김태평이 저와 아버지를 보더니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곤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오경비, 여기가 밥 먹는 데야? 로비에서 밥 냄새 풍기면 어떡해? 손님들 기분 나쁘잖아. 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아버지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말씀하셨죠. VIP 고객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태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체 몇 살이나 먹어서 그런 것도 모르나? 저 뒤쪽에 창고 있지? 거기 가서 처박혀서 먹어. 여기서 궁상 떨지 말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VIP 고객들 바로 앞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사위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계셨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보, 너무하잖아. 제가 남편을 불렀지만 김태평은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조용히 해. 은행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러고는 고객들과 함께 지점장실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괜찮다, 은혜야. 아빠가 실수했어. 내가 미안해하지 마. 그 말씀을 들으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김태평은 아버지를 마치 짐승 취급하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로비 바닥에 먼지가 있다며 아버지를 불러 세우고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야단쳤어요. 오경비, 청소도 제대로 못해? 여기 봐요. 먼지 수북한데? 이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일을 못 시킨다니까. 그러면서 빗자루를 아버지 발밑에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빗자루를 주워들고 조용히 청소를 하셨어요. 또 어느 날은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며 아버지를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변기를 가리키며 이게 뭐야? 똥찌꺼기가 남아있잖아. 다시 닦아. 맨손으로. 그 말을 들은 다른 경비원이 나중에 제게 몰래 전화했어요. 사모님, 회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지점장님이 너무 심하게 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은혜야, 아빠는 괜찮아. 내가 걱정하지 마. 점심시간이면 더 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도시락을 갖다 드리려고 하면 김태평이 로비에서 큰 소리로 말하곤 했어요. 오경비, 밥은 창고에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여기 로비 손님들 많은데 보기 안 좋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들고 계시던 도시락을 발로 툭 차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한 번은 김치찌개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그걸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집에서도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제가 결혼한 첫날부터 저를 며느리가 아닌 식모처럼 대했어요. 결혼 첫날 밤 신혼여행도 안 가고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은혜 씨, 우리 집 며느리 규칙 알려줄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시어머니 물 한 잔 갖다 드리고 6시까지 아침밥 차려서 상 올리고 7시까지 집안 청소 다 끝내고 빨래는 매일 하는 거야. 알았지? 저는 그날부터 24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집안을 끊임없이 무시했어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경비원 딸이라 밥도 제대로 못해요. 청소도 엉망이고요. 제대로 된 집안에서 자란 애가 아니니까 뭘 알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꾸하면 더 심한 말을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장을 봐왔는데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게 뭐야? 사과 한 박스에 3만 원? 너 돈이 그렇게 남아도나? 경비원 딸이라 돈 쓸 줄을 모르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다음부턴 재래시장에서 싸게 사와. 백화점은 부자들이나 가는 데야. 알았어? 그날 저는 받았던 사과를 전부 다시 들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재래시장까지 가서 1만 5천 원짜리로 바꿔왔습니다. 1시간 반 넘게 버스 타고 왕복했죠.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설날이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태평의 형제들이 5명이나 됐거든요. 온 가족이 25명 정도 모였는데 음식 준비는 전부 제 몫이었어요. 시누이 셋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실에서 TV만 봤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쓰러지듯 일하는 동안요. 음식을 상에 올리면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맛을 보며 평가했어요. 이 떡국은 너무 짜네. 이 잡채는 싱겁고 이 산적은 설익었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친척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죠. 우리 며느리가 경비원 딸이라 음식 솜씨가 이래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까요. 양해해 주세요. 친척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시선들을 견디며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손은 트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누구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김태평은 더 나빴습니다. 결혼 5년 차부터 도박에 빠졌어요. 처음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법 도박장에 다니더니 나중엔 마카오까지 날아가서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왔죠. 한 번 갈 때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날렸습니다. 제 월급은 350만 원이었는데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김태평은 제 적금을 깨라고 했고 제가 평생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그렇게 다 털어줬습니다. 그러면 김태평은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 저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김태평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은혜야. 김태평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고 있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여보? 무슨 일 있어? 김태평이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복도 없는 경비원 딸이라서 내 운도 다 막힌 거야. 오늘 1,500만 원 잃었어. 다 내 탓이야. 그러면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기를 1대, 2대, 3대. 귓전이 윙윙거렸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김태평은 제 배를 발로 찼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옆구리 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저는 비명을 참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제발 그만해. 제발. 하지만 김태평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돈 좀 더 벌어와. 알았어? 경비원 딸 주제에 한 달에 350만 원밖에 못 버는 게 말이 돼? 사흘 후 옆구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참다 못해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이건 외부 충격인데요.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넘어졌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대여섯 번은 그랬어요. 팔에, 다리에, 등에 멍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어야 했죠. 반팔을 입으면 사람들이 물어볼까 봐요. 아버지가 제 몸에 난 멍을 보실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은혜야, 이혼해라. 아빠가 너 키울 수 있어. 그 인간한테서 도망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제가 조심하면 돼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저는 이혼하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경비원 아버지 때문에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이혼녀라는 꼬리표까지 달고 살 순 없었어요. 그냥 참고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자신도 없었어요. 김태평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 11년 차였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오은혜, 너 결혼한 지 벌써 11년 됐는데 왜 애가 없어? 병원 가봤어? 혹시 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성녀면 어쩌나? 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분도 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그런데 김태평은 자기는 절대 검사 안 받겠다고 했어요. 남자가 그런 데 가서 검사 받으면 창피하다면서요. 나한텐 문제 없어. 문제는 너한테 있는 거야. 그렇게 우기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탓했어요. 내가 몸이 허약해서 그래. 보약 먹어. 한약 먹고 임신해. 그래서 저는 한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한 첩에 1만 5천 원 하는 걸 석 달 동안 먹었죠. 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13년 차,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김태평이 늦게 들어왔어요.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거실 소파에 놓고 갔는데 거기서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빠, 우리 준호 생일 선물 좀 사줘요. 이번 주 토요일인데 5만 원짜리 로봇 갖고 싶대요. 준호?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며 문자 내역을 더 봤어요. 수십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준호가 아빠 언제 와? 그래요. 준호 유치원비 이번 달 것도 부탁해요. 그날 밤 김태평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누구야? 대체 누구 아들이야? 김태평은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그냥 친구 아들이야. 왜?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실토했어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사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다고요. 아이가 그때 5살이었습니다. 결혼 8년 차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지금은 16살쯤 됐겠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김태평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남자는 데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세요? 태평 오빠가 밖에서 아이를 낳았대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게 어때서?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 아들이 밖에서 그런 실수를 한 거잖아. 다 내 탓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시끄러워. 며느리 주제에 목소리 높이지 마. 내가 우리 집안 망치는 거야. 경비원 딸이 뭘 안다고 떠들어? 그리고는 김태평에게 말했습니다. 태평아, 그 여자한테 얼마 주고 있어? 김태평이 대답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 주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야지. 우리 손주니까 제대로 키워야지. 은혜야, 넌 이제 돈 더 벌어와. 알았지? 그날부터 저는 파트타임 일을 2개 더 했습니다. 주말엔 강남구 청담동 롯데백화점에서 판촉사원으로 일했고 평일 저녁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김태평은 매달 내연녀에게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요. 그렇게 24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말라갔고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저도 낯설 정도로 초췌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엔 흰머리가 절반 이상이었죠. 49살이었는데 60살처럼 보였습니다. 몸무게는 45kg까지 빠졌어요. 원래 58kg이었는데 말이죠. 3개월 전 아버지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죠. 폐암 3기인 것 같아요. 암이 많이 퍼졌어요. 항암 치료를 해도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를 살릴 방법은 없나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말기라서요. 편안하게 지내시게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2인실은 하루에 30만 원이었어요. 한 달이면 900만 원이죠. 6인실은 하루 5만 원으로 한 달에 150만 원이었고요. 저는 제 적금을 깨서 아버지를 2인실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평이 그 사실을 알고는 병원으로 쫓아왔어요. 야, 오은혜. 내가 미쳤어? 2인실이 한 달에 900만 원이야. 당장 6인실로 옮겨. 여보,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제발 2인실에 계시게 해줘.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평은 간호사를 불러서 환자를 6인실로 옮기라고 지시했어요. 장인어른도 이해할 거야. 돈이 아까운 거 알 거 아냐?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6인실로 옮겨지셨습니다. 밤마다 다른 환자들 신음소리, 코 고는 소리, 보호자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밤에 병실을 지키다 보면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루시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상태가 의사 선생님 예측보다 훨씬 빨리 나빠지셨습니다. 항암 치료가 몸에 맞지 않으셨던 거예요. 2달을 버티지 못하시고 급격히 악화되셨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가 병실에 혼자 있을 때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혜야,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제대로 된 아빠 노릇 못 해줘서, 평생 경비원으로 살아서 내가 무시당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아빠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정말이에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죽으면 이 사람한테 연락해라. 강 변호사라는 분이야. 꼭 연락하고. 그 사람이 너한테 줄 게 있을 거야. 제대로 된 인생 살아라. 알았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주신 명함을 지갑에 소중히 넣어뒀습니다. 강민석 변호사, MK홀딩스 그룹 고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크루즈 여행을 떠났죠. 저는 텅 빈 빈소에 혼자 앉아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왜 저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아버지가 주셨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민석 변호사, MK홀딩스 그룹 고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지만 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벨이 네 번째 울렸을 때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오은혜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님 명함을 주시면서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오 회장님 따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집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1시간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 회장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다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경비원이셨는데 회장이라니요? 1시간이 지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검은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오은혜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강민석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강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강 변호사는 소파에 앉더니 검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여사님, 먼저 따님을 잃으신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아버님은 제가 30년 동안 모셔온 분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강 변호사의 다음 말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여사님, 혹시 아버님의 진짜 정체를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경비원이셨어요. 그것밖에 몰라요. 강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군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아버님은 경비원이 아니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세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MK홀딩스 그룹의 설립자이자 회장이셨습니다. 대한민국 현금 보유액 탑10 안에 드시고 강남
일대 랜드마크 빌딩 5채를 소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회장이라고요? 강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MK빌딩 등기 권리증이었어요. 지상 30층짜리 빌딩으로 감정가가 2천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타워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지상 25층으로 감정가 1,500억 원. 세 번째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프라자, 감정가 1,200억 원. 네 번째는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스퀘어, 감정가 1,300억 원. 다섯 번째는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센트럴, 감정가 1,000억 원. 총 5채의 빌딩이었습니다. 합계 7천억 원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거예요? 정말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 아버님 명의로 된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잔고증명서였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나눠서 예치된 현금 총 5천억 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1조 2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럼 왜 경비원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따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날 지키기 위해서요? 강 변호사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젊은 시절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버셨습니다. 40년 전부터 강남 개발 전에 땅을 사두셨고 그게 지금의 빌딩들이 됐죠. 하지만 아버님은 부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특히 여사님이 결혼하신 후부터는 더욱 철저히 신분을 숨기셨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사위분의 인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은 여사님이 결혼하신 후 사위분을 계속 지켜보셨어요. 처음엔 좋은 사람이길 바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분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도박, 폭력, 외도. 아버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다 아셨어요? 제가 맞고 사는 것도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이 이혼하지 않으시니 강제로 개입할 수 없으셨죠. 그래서 3년 전 사위분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에 경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사님 곁에서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다니. 1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신 분이 낡은 경비복을 입고 사위에게 모욕당하는 걸 견디셨다니. 강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려주셨습니다. 제가 진정하고 나서 강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은 여사님이 언젠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실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 준비를 해두셨죠. 강 변호사가 검은 가죽 가방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여사님을 위해 준비하신 복수의 무기입니다. 강 변호사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USB 하나와 두툼한 파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강 변호사가 USB를 꺼내들며 설명했습니다. 이 안에는 사위분이 지난 10년간 은행 고객돈 50억 원을 횡령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거래 내역, 계좌이체 기록,
마카오 카지노 출입 기록, 전부 다요. 50억이요? 제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위부는 은행 고객들의 예금을 몰래 빼돌려 도박에 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은행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매번 사비로 구멍을 메워주셨거든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김태평이 횡령한 돈을 대신 갚아주셨다고요?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은 사위분이 횡령할 때마다 몰래 그 돈을 메워주셨습니다. 총 50억 원을 투입하셨어요. 하지만 증거는 남겨두셨죠. 언젠가 여사님이 이걸 사용하실 날이 올 거라고 믿으시면서요. 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김태평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무기라니. 그리고 이 파일들은요? 제가 두툼한 파일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사위분의 외도 증거입니다. 내 연녀와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호텔 출입 영상, 혼외자 출생증명서, 생활비 송금 내역, 이혼 소송에서 100% 승소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슬픔도 밀려왔어요. 아버지,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강 변호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강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은혜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당장 개입하지 못한 게 아빠의 잘못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야. 아빠가 평생 모은 재산은 전부 내 거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누구에게도 기죽지 말고 내 인생을 찾아라. 그리고 너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라. 아빠가 모든 준비를 다 해뒀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목이 메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려주셨어요. 한참 후에 제가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위분의 횡령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팀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여사님이 현재 살고 계신 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입니다. 이 아파트는 아버님이 법인 명의로 사위분에게 빌려준 집입니다. 실제 소유주는 MK홀딩스, 즉 이제는 여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살던 집이 실은 아버지 거였다니요. 김태평은 자기 집인 줄 알고 으스대고 있었겠죠.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퇴거 명령을 내리시면 즉시 집행 가능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24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오랫동안 삼켜왔던 울분이 터질 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1조 2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MK홀딩스의 후계자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강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를 시작할 겁니다. 저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아버님도 그러길 바라셨을 겁니다. 저희 법무팀 전체가 여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평과 시어머니는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 후면 김태평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슬픔과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복수를 다짐한 여자의 눈빛이었죠. 아버지, 이제 제가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 무기로 저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뽑아드는 순간이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횡령 증거를 정리하고 퇴거 명령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김태평과 시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기만 하면 됐죠. 크루즈 여행을 마친 그들이 집에 돌아온 건 토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왔어. 김태평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와 함께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평과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둘 다 햇볕에 그을려서 얼굴이 까맣게 탔더군요. 시어머니는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태평은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었고요. 야, 오은혜.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여행 가방을 제 발밑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짐 좀 풀어. 빨래할 것도 많고. 그리고 목말라. 물 좀 가져와.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야, 듣고 있어? 왜 멍하니 앉아만 있어? 김태평이 냉장고로 가더니 맥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원하다. 집이 제일 좋아. 그러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물었어요. 장례식은 잘 치렀어? 보험금은 들어왔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차분하게, 냉정하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2개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뭐야, 그게? 김태평이 맥주를 마시다 말고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태평이 봉투를 집어들고 뜯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이혼 소송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서류를 보자 김태평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장이었어요. 김태평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죠. 은혜야, 이게 무슨 짓이야? 장난해? 저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난 10년간 은행 고객 돈 50억 원을 횡령한 증거가 전부 거기 있어요. 월요일 아침 9시에 검찰에 제출될 거고 동시에 은행 본점과 금융감독원에도 통보될 거예요. 뭐라고? 김태평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거래 내역, 계좌이체 기록, 마카오 카지노 출입 증명서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한 거야? 김태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횡령할 때마다 전부 기록해 두셨어요. 증거가 완벽해요. 월요일 아침이면 체포영장이 나올 겁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 감옥 보내려고?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춤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건 처음 봤으니까요. 시어머니, 당신 것도 있어요. 제가 두 번째 봉투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그 안에는 퇴거 명령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데 퇴거 명령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제 아버지 소유예요. 정확히는 MK홀딩스 법인 명의로 당신들에게 빌려준 집이에요. 이제 계약 해지합니다. 월요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 아들이 산 집이야. 시어머니가 발광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시어머니 얼굴에 던지듯 건넸어요. 확인해 보세요. 소유주가 누군지.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선명하게 MK홀딩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김태평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장인어른이 그럴 리 없어. 경비원이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경비원? 저는 김태평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MK홀딩스 회장이셨어요. 강남 빌딩 5채를 소유하신 분이셨고 현금 5천억 원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김태평과 시어머니가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이지? 김태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예요. 아버지가 경비원 일을 하신 건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곁에서 지켜보시려고요. 그리고 당신은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김태평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내가 장인어른한테 했던 짓들을 전부 알고 계셨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다 아셨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고 발로 차고 창고에서 밥 먹게 하고 변기 청소시키고 그 모든 걸 참으며 지켜보셨어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였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미 울 만큼 울었으니까요. 김태평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용서요? 24년 동안 저를 때리고 모욕하고 밖에서 아이까지 낳고 그런 당신을 제가 왜 용서해야 하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미리 불러둔 사람들이었어요.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설 경호 회사 직원들이었죠. 여사님 오셨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시어머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월요일까지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분들이에요. 경호원들이 김태평과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가 위협적으로 에워쌌습니다. 잠깐만. 김태평이 소리쳤습니다. 은혜야, 제발. 우리 24년을 같이 산 부부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부부요? 저를 때리고 모욕한 사람이 감히 부부라고 말해요? 저는 김태평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썩 꺼지세요. 당신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당신을 똑같이 대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월요일까지 어디서 자라고? 우리 갈 데가 없잖아.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찜질방이든 모텔이든 알아서 하세요.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분들이 짐을 전부 길거리에 버리고 당신들을 강제로 끌어낼 겁니다.
김태평이 제 발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은혜야, 은혜야, 제발. 하지만 경호원 한 명이 김태평을 붙들어 일으켜 세웠어요. 부인께서 나가시라고 하셨습니다. 저항하시면 곤란합니다. 경호원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24년 동안 키워줬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웃었어요. 키워줬다고요? 24년 동안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고 새벽 5시에 일어나게 하고 경비원 딸이라고 무시하고 그게 키워준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그때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경호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실 때까지 지켜봐 주세요. 김태평과 시어머니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여행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야 했으니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2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고 김태평과 시어머니가 여행 가방 몇 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오은혜, 너 천벌 받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경호원들도 인사하고 나갔어요. 텅 빈 집이 고요했습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웠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 변호사였어요. 여사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잘 끝났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동시에 사위분이 근무하는 은행 본점과 금융감독원에도 횡령 사실을 통보할 겁니다. 체포영장 발부는 당일 오후로 예상됩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예요. 월요일에 사위분이 출근하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시작했어요. 이제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닌 1조 2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MK홀딩스 후계자로서의 삶이요.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일요일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이제 곧 김태평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게 될 테니까요. 복수의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강 변호사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김태평의 은행 계좌를 추적하고 마카오 카지노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증거를 검토했죠. 강 변호사가 제공한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목요일 오후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내일 아침 체포영장이 집행됩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장에서 제일 좋은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강 변호사가 준비해 둔 거였어요. 샤넬 정장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허리 굽히고 살던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재벌 그룹 후계자의 모습이었어요. 아침 8시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은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9시에 뵙겠습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어요. 건물 앞에는 1억이 넘는 차였죠. 대한민국 최고급 세단, 제네시스 G90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보낸 차였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은행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김태평이 지점장으로 있는 바로 그 은행이었어요. 차가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은행 로비에 들어서니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영업 시작 시간이었죠. 저는 로비 한쪽에 앉아 기다렸어요. 김태평이 언제 출근하는지 지켜보려고요. 9시 10분쯤 김태평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일주일 넘게 모텔에서 지냈을 테니까요. 김태평이 지점장실로 올라가는 걸 보고 저는 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에요. 5분 후 은행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6명 정도 들어왔어요.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금융감독원 특별감사팀 직원들도 들어왔죠.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기 검찰 아냐? 저도 모르는 척 앉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직원 한 명에게 물었어요. 김태평 지점장 어디 계십니까?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3층 지점장실에 계신데요. 무슨 일이신지요?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3층 복도에서 저는 지점장실 문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김태평이 놀란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검찰 수사관입니다. 김태평 씨,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오해예요. 김태평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개의치 않고 김태평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딸각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김태평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증거가 있어? 김태평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사관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지난 10년간 은행 고객 예금 50억 원을 횡령한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마카오 카지노 출입 기록, 전부요. 김태평이 그 서류를 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은행 본점에서 온 감사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김태평 지점장, 긴급 감사 결과 당신의 횡령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즉시 해임 조치됩니다.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태평이 고개를 들어 감사팀장을 봤어요. 부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감사팀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김태평 전 지점장의 사무실을 봉쇄하고 컴퓨터와 서류를 전부 압수하십시오. 직원들이 지점장실로 몰려들어갔습니다. 김태평은 수갑을 찬 채 복도에 서 있었어요. 주변에 모여든 은행 직원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지점장님이 횡령을 했대. 50억이나. 대박. 김태평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통쾌했습니다. 24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으스대던 남자가 이제 수갑을 차고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은행장이 함께 있었어요. 은행장은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여사님, 이쪽입니다. 강 변호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김태평 앞을 지나갔어요. 김태평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혜야? 내가 여기 왜?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이요. 은행장이 3층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자 은행장이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이사라고 부르세요. 아직 정식으로 취임하지 않았으니까요. 네네. 오 이사님. 은행장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은행장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은행장이 물었습니다. MK홀딩스 명의로 귀은행에 예치된 5천억 원의 예금 인출 통지서입니다.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은행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5천억 원을요? 지금 당장요? 네, 오늘 중으로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행장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사님,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5천억 원을 갑자기 인출하시면 저희 은행 지점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집니다. 은행 문 닫습니다. 저는 은행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횡령범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에 제 돈 5천억 원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당장 전액 인출할 겁니다. 은행장이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김태평은 즉시 해임했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더 이상 저희 은행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 돈을 계속 맡길 이유가 되나요? 저는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은행장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금을 유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김태평이 횡령한 50억 원을 은행이 먼저 피해 고객들에게 전액 배상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세요. 김태평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요.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김태평이 제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 은행 전 직원이 다 알고 있죠?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은행의 VIP 중에 VIP였어요. 그런데 당신네 지점장은 제 아버지를 짐승 취급했죠. 발로 차고 창고에서 밥 먹게 하고 변기 청소시키고. 은행장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어요. 김태평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는 벌써 기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저는 은행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5천억 원은 일단 그대로 두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김태평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세요. 피해 고객들에게 전액 배상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세요. 만약 이 은행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돈을 전부 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은행장이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는 아직도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직원들이 쑥덕거렸죠. 저 여자가 누구야? 지점장님 부인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해?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은행 광고를 틀었는데 지금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강남 소재 은행 지점장 50억 원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앵커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객들이 스크린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50억이나 횡령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태평, 이제 당신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전국의 얼굴이 공개됐고 횡령범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예요. 은행을 나서는데 강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여사님, 첫 번째 복수가 성공적이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예요. 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법원 집행관들이 그 아파트로 갈 겁니다. 좋아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직접 가시겠습니까? 네, 직접 보고 싶어요. 제 눈으로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그 아파트 앞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은행 건물이 보였어요. 제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셨던 곳, 김태평이 의수대며 지점장 노릇하던 곳, 이제 그곳에서 김태평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질 거예요. 횡령범으로만 기억될 테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영정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 봤죠? 김태평이 수갑차고 끌려가는 거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처절하게, 더 완벽하게 무너뜨릴 거예요.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제가 24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시가로 40억 원쯤 하는 곳이었죠. 김태평과 시어머니는 이 집이 자기들 거라고 믿고 살았지만 사실은 아버지 소유였던 겁니다. 아파트 앞에는 법원 집행관 3명과 용역 직원 5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MK홀딩스 오은의 이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퇴거 집행 명령서입니다. 지금부터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24년 동안 지옥처럼 살았던 집. 이제 이곳에서 시어머니를 쫓아낼 거예요. 집행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죠.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법원 집행관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당신들? 그러다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법원 명령입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집행관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행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밀려나고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어요. 지난주에 쫓겨났다가 월요일쯤 다시 들어온 모양이었죠. 시어머니가 거실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집인데 왜 나를 쫓아내? 당신 집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 소유예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미쳤구나. 우리 아들 감옥 보내고 이제 나까지 내쫓으려고.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24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했던 짓 생각나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물 갖다 드리고 식모처럼 부려먹고 경비원 딸이라고 무시하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며느리 도리를 가르친 거야. 며느리 도리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24년 동안 저를 학대한 게 며느리 도리를 가르친 거예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세요. 집행관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물건은 법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지품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전부 두고 나가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뭐라고? 내 옷이랑 가방도 못 가져가? 네,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MK홀딩스 법인 명의로 구입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게 아니라면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자 명품 가방들이 가득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클래식, 루이비통 가방들. 한 개에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죠. 이것들은 내 거야. 시어머니가 가방을 꺼내 안으려고 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 가방들은 전부 사위분 계좌에서 구매된 것입니다. 그 돈은 횡령한 돈이에요. 법적으로 당신 소유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니 밍크 코트가 걸려 있었어요. 한 벌에 1,000만 원 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꺼내려 하자 집행관이 막았습니다. 이것도 법인 자산입니다.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내 옷, 내 가방, 이게 다 내 거라고.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원래부터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전부 제 아버지 돈으로 산 거예요. 횡령한 돈으로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누가 또 왔을까요? 용역 직원 한 명이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김태평의 내연녀였죠. 여기 아직도 사람 살고 있었네요. 내연녀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시어머니가 여자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요? 김태평 오빠 여자친구예요. 오빠가 구속됐다는 소식 듣고 제 돈이나 챙기러 왔어요. 내 돈? 시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내연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오빠가 저한테 준 오피스텔 보증금 1억 원이요. 그거 돌려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오빠가 사준 명품들도 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받은 오피스텔 보증금과 명품들은 전부 김태평 씨가 횡령한 돈으로 산 작물입니다.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작물 취득죄 공범으로 수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연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내연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김태평 씨가 당신 명의로 산 오피스텔과 명품 구매 내역이요. 전부 횡령한 돈입니다. 검찰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내연녀가 서류를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그냥 선물이라고 줬어요. 내연녀가 변명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작물은 반환해야 합니다. 거부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연녀가 갑자기 시어머니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내가 이 꼴 났잖아. 오피스텔 보증금이라도 돌려줘. 시어머니가 내연녀를 밀쳐냈어요. 나도 지금 이 꼴인데 무슨 돈이 있어. 두 사람이 거실에서 머리채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이년아, 내 아들 꼬셔서 애까지 낳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아들이 날 꼬신 거지. 내연녀가 맞받아쳤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로 잘 어울리네요. 집행관이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지금 집행 중입니다. 내연녀가 일어나 옷을 추스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몰라. 나 진짜 몰랐어. 그러더니 황급히 현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도망치듯이요. 시어머니는 아파트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사님, 이제 퇴거시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 제게로 비틀거리며 왔어요. 은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갈 데가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24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당신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로 봤죠.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볼게요. 제가 24년 동안 당신 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당신이 똑같이 겪어보세요. 집행관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퇴거하십시오. 개인 소지품만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의류는 일주일치 정도만요.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비틀거리며 갔어요. 옷 몇 벌을 가방에 우겨넣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죠. 어디로 가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찜질방이든 어디든 알아서 가세요.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며 저를 한번 쳐다봤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용역 직원들도 일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24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이 공간, 이제 이곳은 비어 있었어요. 아파트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무거운 가방을 끌며 아파트 단지를 나가고 있었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사님, 두 번째 복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태평 씨는 다음 주에 구속 기소될 것이고 1심에서 징역 5년 이상은 받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제 갈 곳이 없으니 쪽방이나 찜질방을 전전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봤어요?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더 완벽한 복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24년 만에 이곳을 떠나는 거였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복수만 남았어요. 김태평과 시어머니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요.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5년 동안 MK홀딩스를 정식으로 물려받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24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던 제가 갑자기 1조 원대 기업의 회장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강 변호사와 경영진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지금 저는 57세입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MK빌딩 30층 회장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면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서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당당한 자세.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여자였죠. 그 5년 동안 김태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만기 복역을 했습니다. 선처를 바라며 반성문도 쓰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도 보냈지만 감형은 없었어요. 횡령 금액이 50억 원이나 됐고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 김태평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하지만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김태평이 출소해서 어떻게 살든 이제 제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12월 초순,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야근이 길어져서 밤 8시가 넘었죠.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1층 로비에서 소란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란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노숙자 같은 사람 2명이 로비 유리문을 두드리면서 회장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보안팀에서 어떻게 할지 여쭤봅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CCTV 화면 좀 보여주세요. 비서가 노트북을 가져와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2사람이 비에 젖은 채 로비 유리문 밖에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은 남자였고 한 사람은 나이 든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더러운 점퍼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해진 패딩을 걸치고 있었죠. 2사람 다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평과 시어머니였어요. 5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태평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으며 몸은 말라서 앙상했습니다. 예전에 잘난 척하던 은행 지점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으며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어요. 2사람 모두 비에 흠뻑 젖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직접 가시겠습니까?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은 유리문 밖에 2사람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카페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유리창 너머로 밖을 볼 수 있었죠. 김태평이 유리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쿵쾅쾅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여보, 은혜야, 나야, 김태평이야. 제발 문 좀 열어줘. 김태평의 목소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목이 쉬어서 거의 갈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혜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죽게 생겼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처량했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막아섰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 가십시오. 보안요원이 말했습니다. 안 돼. 나 여기 회장이랑 아는 사람이야. 김태평이 소리쳤습니다. 5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왔어. 은혜야, 나 반성 많이 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김태평이 보안요원을 밀치려 했지만 보안요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리문 앞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오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은혜야, 제발. 나 이제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찜질방도 못 가. 돈이 없어. 뭐라도 좀 먹고 살게 해줘. 우리 식구잖아.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카페 안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5년 전, 아니 24년 전부터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비에 젖어 바닥에 엎드려 저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평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유리창 안쪽에 서 있는 저를요. 은혜야, 은혜야, 거기 있구나. 제발 나 좀 봐줘. 나 5년 동안 감옥에서 정말 반성했어. 내가 나한테 그렇게 살았던 거 이제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태평이 유리창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봤습니다. 은혜야, 제발. 내가 못됐지. 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용서해줘. 제발. 시어머니가 비에 젖은 바닥에서 손을 비볐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바로 앞까지요. 김태평과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야, 제발. 김태평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저도 유리창에 손을 가까이 댔어요. 하지만 닿지는 않았습니다. 유리창 하나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24년 동안 저를 때리고 모욕하고 무시했던 남자. 24년 동안 저를 식모처럼 부리고 경비원 딸이라고 천대했던 시어머니. 이제 그들은 거짓골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김태평에게 당했던 모욕들이요. 로비에서 도시락을 발로 차이고 창고에 처박혀서 밥 먹으라고 했던 일. 경비원 냄새 난다고 멀리하라던 말. 변기를 맨손으로 닦게 했던 치욕. 그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 한 명에게 손짓했어요.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유리창 밖에 두 사람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밖에 냄새나는 쓰레기들 좀 치우세요. 영업 방해되네요. 직원이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직원이 보안팀에 연락했어요. 곧 보안요원 4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김태평과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놔줘. 은혜야. 김태평이 발버둥 쳤습니다. 은혜야. 제발. 시어머니도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보안요원들은 두 사람을 짐짝처럼 들어올렸습니다. 김태평과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보안요원들이 그들을 건물 밖 인도에 내려놓았어요. 김태평과 시어머니는 비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 블라인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블라인드 줄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렸습니다. 드르륵. 블라인드가 내려가면서 밖의 풍경이 조금씩 가려졌습니다. 비에 젖은 김태평과 시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됐죠. 블라인드가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로비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회장실에 돌아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3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니 거리가 아득했어요. 어디선가 김태평과 시어머니가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갈 곳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겠죠.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실 책상 서랍에 늘 넣어두고 있었어요. 아버지 봤어요?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그들은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서가 차를 한 잔 내려놓고 나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비. 김태평과 시어머니는 지금쯤 어디선가 비를 피하고 있을까요? 지하철 역사? 아니면 24시간 편의점?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이제 제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었으니까요. 저는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제 복수가 완성됐어요. 그들은 제가 24년 동안 겪었던 것보다 더한 치욕과 고통을 겪을 거예요. 평생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집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 회사를 경영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당당하게 사는 삶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는 제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텅 빈 회장실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칠 때 아까 그 자리를 힐끗 봤어요. 블라인드는 여전히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빌딩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제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어요. 제 안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복수를 완성한 자의 평화였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제 새로운 인생의 하루가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립한 오정수 장학재단의 출범식 날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딴 재단이었죠.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K홀딩스 회장 오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 오정수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재단은 경비원, 청소노동자, 환경미화원분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경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의 고마움을 누구보다 잘 아셨죠. 앞으로 이 재단은 매년 1000명의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장학생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20살 남짓한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당신들의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그분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추모공원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죠. 차는 1시간쯤 달려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붉은 카네이션 한 다발과 작은 상자를 들고 납골당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납골함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카네이션을 올려놓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아버지상 훈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난달 정부에서 수여한 거였습니다. 평생 사회 공헌을 한 아버지를 기리는 훈장이었죠. 아버지, 이거 받으셨어요. 저는 훈장을 영정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정부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인정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있어요? 나 이제 기죽지 않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듯이요. 그러다 문득 창밖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마치 아버지가 저를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공덕동 무료 급식소. 배급줄 맨 끝에 김태평이 서 있었습니다. 더러운 점퍼에 해진 운동화를 신은 채였어요. 그의 앞에는 5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죠. 급식소 벽면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남에서 오정수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오은혜 회장은 매년 10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단상에서 연설하는 제 모습이 나왔어요. 김태평이 TV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김태평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시어머니 박 여사는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리어카에는 골판지와 폐지가 조금 쌓여 있었죠. 하루 종일 주워서 5,000원어치 정도였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시어머니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리어카가 뒤로 밀려오며 시어머니를 덮쳤어요. 으악!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리어카는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폐지들이 바람에 흩날렸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저는 추모공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강 변호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여사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사로 가요. 오늘 이사회가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5월의 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MK빌딩 30층 회장실로 들어서니 경영진들이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안건은 신규 사업 투자건입니다. 저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영진들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고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며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저는 능숙한 경영자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마치 그래,
잘하고 있다. 내 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대치동에 새로 산 아파트였습니다. 40평짜리 넓은 집이었죠. 혼자 살기엔 컸지만 편안했어요.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서 김태평과 시어머니가 추운 밤을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회의도 있고 장학재단 업무도 봐야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검토해야 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이 모든 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희생하고 모든 걸 준비해 주셨기에 저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슬펐고 눈물이 났지만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을 생각하면 보란듯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24년 동안 고통받고 살았지만 결국 당당하게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세상에는 참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용기 내어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결국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라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